배성희 선생님. 네. 그다음에 신공회대 이승원 선생님입니다. 고려대 김성민 씨도, 강남대 지지영 선생님도 어머니 선생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진행을 하죠. 자, 오늘 지금 1시 25분인데 시간이 3시 20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 2시간 좀 못됩니다. 발표자 선생님께 20분 발표 요청을 드리고, 그러면 목표대로 해주신다면 토론을 좀 열심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검설하고 우리 배성희 선생님 대중민 주제에 극복을 위한 중간정치의 과제 문제 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배성희입니다. 저는 이제 한계와 중간정치 과제인데요. 사실 이 주제는 워낙 예전부터 많이 다뤄졌던 주제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리하는 수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의 정당 정치의 문제가 지난 4.11 총선 이후에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사고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통진당 자체가 이 선거라든가 권력 문제를 갖다가 새로 사유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엄밀하게 보면 이제 이 정당정치라는 거는 정당정치의 서사는 이제 대중이 있어야 되고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중과 정책이 박탈당하고 그 서사 자리를 갖다 권력과 화폐가 이제 차지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정당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영이라든가 정복의 꿈을 갖다가 꾸게 만드는 그런 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변형이나 전복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항상 베이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이제 민주주의를 어떻게 사고하고 접근해야 되느냐인데, 이런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게 항상 배제를 당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중과 소통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대중들이 물어볼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정당정치는 대중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한국의 정당정치라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워낙 구조화되기 때문에 이 근원적인 문제를 갖다 해소하기는 어렵고, 최근에 이 통일당 같은 경우는 대중적 진보진당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진보진당에 타격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의 진보정당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문제의식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실제로 인민주권이 이제 제대로 실현을 못하고 있더라. 우리 샤츠 신화도 얘기지만은 그 얘기가 아닐 때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의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지적민주주의를 강화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워낙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국민투표라든가 주민소환제를 하자 해서 일정 정도 그 논소를 갖다가 도입을 해서 사실은 이제 적용했지만 이것도 한계가 역시 드러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지적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대의제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대의제라는 거는 항상 보면 엘리트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자본주의 진행되는 기제로서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가 제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좌파 정당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대중적인 진보 정당이라는 표현도 좀 모호하기 때문에 차라리 좌파 정당이 들어서려면 대중적인 사회주의 정당이라든가 아니면 모두의 개혁 정당이 필요하다, 출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좌파 정당 출연이 곧 대의제의 고객적 근무냐라고 볼 때는 꼭 그건 아니죠, 아시죠? 그래서 이건 추대로 가야 된다. 정당은 정당대로. 그것도 이제 대중들과 또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거 자체로만은 대의제 극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특색이 뭐냐면 선거제도에 대한 근무의 개혁도 이제 병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선거제도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개혁할 것인가, 그거에 국한을 해가지고만 논의를 갖다가 이제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6조, 17조, 18조, 19조까지는 일단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이 대의제에 대해서 어떤 식의
식으로 이제 문제가 전개됐고, 특히 이제 루소부터 슈페부터 막스의 얘기까지도 최근에 이제 남시액을 비롯해가지고 이건 잘했다는 것이 등등해가지고 이제 이 대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입장을 계속적으로 제기해 왔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선거 문제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그동안 이제 예를 들어서 좌파라든가 사회주의 세력들은 이 선거에 대해서 사실은 선거 방침이 없는 게 선거 방침이었거든요. 그런데 근래 와가지고, 근래 와가지고 선거에 대해서 일정도 개입 필요한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고민은 깊어지지만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비합이라든가 비제도 추진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대중들하고 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상실한다. 그런 선택 구조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현장에서는 정치하고 투쟁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선거 정치도 거의 못지않게 중요한데, 현재 한국 정치, 조선 정치에서 이 선거와 관련된 제도가 사실은 좌파 정당이 등장하기에는 태생적인 내지는 구조적인 그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4.1 총선 결과가 어쨌든 미국식 양당제도의 기본 시작했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일종의 두 개의 보수정당 그리고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 이 용어도 잠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유주의 좌파정당이라고 본다면은 그게 이제 이런 양대 정당으로 구조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남은 건 한건지밖에 없다. 이제 지금도 오늘도 이제 아마 통합진보 내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대중들과 소통을 단절된 거죠. 이제 대중들이 그러면 통합통일당 내에서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 갖다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대답을 못하고 있더라. 게다가 이제 진보 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이 시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됐을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유지가 될 필요는 당연히 없으니까 뭔가 이 제도 개혁을 통해가지고 현재 조선 정치를 갖다가 돌파하는 것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해봤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것도 예전부터 이제 다 이제 이거는 다 제기했던 얘기죠. 정당 국고보조금을 갖다가 폐지하자. 지난번에 이제 모토로 해가지고 제가 이 얘기했더니 진보신당에서 난 좋아하더라고요. 이제는 정당 등록 취소되는데 당연히 폐지하면 좋겠다. 너무 과도하게 한국 정당 정치가 사실은 이제 국고보조금에 지나치게 구조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그 21조 표를 보면은 이게 이제 올해 1분기에 각 정당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 현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가지고도 각 정당이 이제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평등의 원칙에도 이제 이배가 되고, 그러니까 어떤 비례성 원칙이라고 하는데, 비례성이라는 거 뭐냐면은 교도단체 먼저, 의석수 먼저, 득표수를 이렇게 비례한다는 거죠. 많은 비례성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평등의 원칙이 이배되는 국고보조금을 갖다가 이제 지급을 하고 있다. 실제 이제 이 정치자금법을 근거해가지고 각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적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국고보조금 폐지하는 게 좋겠는데, 사실은 이제 일부에서는 유럽식 국고보조금 모델을 도입하자는 그런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영국이나 스위스 등 몇 개 국가 빼고 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주로 삼인주의적 복지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적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영국이라든가 미국 같은 자유주의 전통 강국가에서는 사적 자금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헝가리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의석수하고 득표율을 연동해가지고 이제 국고보조금을 갖다가 지급하는데, 이 모델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지도신당 일각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모델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나름대로 의미 있는 대안일 수가 있겠는지를 좀 면밀하게 공부해봐야 되는데, 물론 부분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화폐 권력에 정당이 종속되는 문제점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유럽식 모델이 가야 한국의
정치문화라든가 정치에 적합한지도 해야 된다. 또 정말 국고보조의 폐기가 가능하다면 한 번쯤 우리도 시각을 고려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뭐 다 하는 얘기인데, 비례대표제 이제 도입하는 방안이 있죠. 그리고 대다수는 이제 비례식 규제, 정당 명부제를 도입하자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있지만 비례대표가 두 가지가 있는 거, 비례식이 있고, 네덜란드나 브라질과 같은 그런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브라질 같은 경우는 100%를 갖다가 정당 명부제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독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각 22쪽에 있는 각 주 구에다가 좀 간단하게 그걸 적어놨는데, 브라질식으로 하게 되면은 23쪽에 있는 표 이와 같이 의석수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에서 이제 3개의 의석을 갖다 획득하는 것이고, 녹색당도 2개의 의석을 갖다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독일식은 좀 복잡한데, 결과만 따지면은 24쪽에 있는 표 3처럼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사실은 그 우려했던 그런 소수가 나오는 거죠.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진당, 자유민주당 소속.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독일식보다는 그래도 브라질이라도 네덜란드식 낫지 않느냐, 이제,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지역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독일식처럼 지역구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비례표를 적용하게 되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지역구를 아예 폐지하는 게 차라리 오히려 모든 이슈를 갖다가 이렇게 균형 잡히게 할 수 있고, 뭐 지역에 대한 어떤 활성화라든가 지역 하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가능성이 오히려 브라질이라든가 네덜란드식이 더 적합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식을 하게 되면은 여전히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접근하기 때문에 지역의 소외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독일식보다는 이제 브라질이라든가 네덜란드 같이 지역 없애고 전면 다 비례대표 하는 것도 하나가 있는 게 아닌가. 어쨌든 제가 합법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너무 이제 천문학적인 비용인데 이거 절감을 하고 있다. 비례대표가. 세 번째는 정당 등록에 대한 어떤 정당법이 이제 제44조에 있습니다. 이걸 이제 폐지하자는 거죠. 내용을 쭉 보시면 여러 가지 기준이 돼서 그 40조, 44조 1항부터 쭉 있는데 쉽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한국의 정당 등록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인데 신고제인데도 지지율이 낮다라고 해가지고 정당을 취소시키는 규정이 있더라. 이거는 이제 다른 선진국에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규정인 거죠. 근데 논리적으로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특히 부정당 같은 소수당에서는 차별을 받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곤란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정당 정치에서는 지지율 2%가 기준인데 왜 2%냐 이제 구체적인 근거도 사실은 있긴 있는데 상당히 미약하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좀 자유롭게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문호를 좀 더 넓혀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 측면에서 정당 등록에 관한 정당법 제44조도 폐지해라. 네 번째는 이제 선거 기타조제도를 폐지하고 안전보험제를 갖다가 실시해라. 일단 그 제도가 물론 전면 비례대표를 시작이 되면 국회의원 지역제도는 없어지겠죠. 다만 나머지 이제 지방자치라든가 대통령과 나뉘는데 그 문제가 걸려 있고 또 비례대표가 전면 실시 안 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제 기타조제도를 폐지하는 게 이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중앙선관 선관위가 항상 똑같은 얘기합니다. 선거 과열되고 후보자가 난입한다. 그 다음에 성실하지부터 후보자가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후보자들이 난입하는 건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중앙선관위에서 할 수 있는 하는 일이라고는 투표용지를 좀 많이 인쇄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이제 없다. 그리고 이제 선택이 감호되지 않는 후보 같은 경우는 그거는 뭐 감수해야죠.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중기선이라든가 직장기선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게 충분히 해결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래서 별로 또 커다란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적개적으로 이렇게 취약하거나 정말 그리고 이제 이 배제되는 사람들, 소수자들, 소외된 계층들이 사실 정치 기반도 없고 인지도 낮은데 이들도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줘라. 그러려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제도를 갖다가 개혁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거에서 안전 공영제라는 거는 기탁금에 대한 반환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그것도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수정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가 사실은 또 이제 선거에 우리는 항상 정당이라는 게 너무 후진적이라서 대부분 지역정당 내지는 뭐 이렇게 가부정당, 보수정당 이런 거 아닙니까? 지들끼리만 하는 건데 그런 정당 구조는 별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그걸 봐도 여전히 한국의 정당 정치는 다 화폐 권력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핵심이니까 그 측면에서 봐도 안전한 선거 공영제를 실시해서 정말로 비정규 노동자라든가 청년 실업자들 이들에게 문턱을 낮춰가지고 정치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예전하는데 하면서 한 4가지 정도 추려서 이렇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러한 어떤 뭐 제도적인 개혁과 함께 좌파정당이 빠른 시일 내에 진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사실은 이제 뭐 정치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정당에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지만은 좀 이렇게 쓸데없는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이름으로 할까 뭐 어떻게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기 불안하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몇 가지 원칙과 기조에 합의해 보게 되면 가능하지 않냐. 예를 들면 뭐 반자본주의, 반시자주의 뭐 합의합시다 이런 식의 어떤 큰 틀에서 자꾸 이게 신광명을 하게 되면은 계속 같은만 생기니까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곤란하고 좌파정당을 목적으로 논의하다 보면은 최소한 좌파 대안할 수준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이 말씀은 발전은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쌍차 투쟁 이후에 하반기 투쟁과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와 그 다음에 민노총 선거와 2014년도 지방선거까지 4가지의 이슈를 갖고서 좌파가 모여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좌파는 뭐 사실 발전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의미가 없고 여전히 좌파 스스로가 패권주의에 빠져있으면은 뭐 해선 하는 거죠. 사실은 대중하고 소통 못하는 거니까. 그 측면에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야 된다. 대신에 이 부분만 말씀드리면은 후보를 많이 내는 거죠. 이름이 이름이 뭐 알려지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7명, 8명이든 간에 나오셔서 나와라. 대신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제주도에서 부산까지는 배를 타고 오고 부산서부터는 그걸 모든 대전 후보가 걸어서 오자는 거 서울까지 대창정을 하는 겁니다. 거점을 갖다가 돌면서 걸어오는 거죠. 그래서 쓰잘데없는 이전축 하지 말고 서도를 갖다가 격려하고 구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유세를 하면서 그 지점을 갖다 계속 걸어가면서 진행하는 겁니다. 일종의 부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 도착했을 때 한 명이 단일후보 그리고 지금 여당의 야당이 뭐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뭐 결정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뭐 모바일 선거도 하고 뭐 국민 선거도 하고 다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명 갖다가 내세워서 사실은 만드시키자. 그리고 그 원칙에 동의하는 만약에 대중들이 있다면 10만 명이다 그러면 10만 명 무조건 다 5천원 내지 만원씩 내라. 그렇게 해서 사실은 선거 자금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은 해야지만이 사실은 내년도에 이 진보 운동이 새롭게 사실 자기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결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민주주의라는 것은 뭐 이제 국민투표라든가 주민소환제 외에도 사실 뭐 그 외에도 직접민주주의의 어떤 그 제도적인 제도 정치권에서 있지 않은 뭐 다른 종류의 민주주의도 있지 않습니까? 참여민주주의, 산업 현장에 대한 참여민주주의라든가 뭐 이론적인 수준에서 수기민주주의 또는 뭐 이제 뭐 급직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주로 이제 제도를 이제 그 대의제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아마 이제 이런 대안들도 있지만은 사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이제 민주주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그 한국 이런 뭐 직접 민주주의나 대의제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이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측면에서 좀 이제 직접 민주주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민주주의 제도를 이제 어떻게 잘 이제 조화시키고 하다가 이제 결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뭐 일반적인 의견 같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그 제시해 주신 어떤 그 제도 개혁안 중에서 그 국고보조금을 완전 폐지하자고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 글에 보면은 이제 사적 이익이 개입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 만약에 그래서 이제 유럽식 모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나 주시고 계신데요.
이 부분이 제 깔끔하게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은 좀 생각이 들어서요. 바로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완전 폐지할 경우 폐지를 결국은 주장하신 것 같은데 그 경우에 정말 이제 미국에서 벌어지는 것 같은 이제 그 사적인 어떤 이해관계 특히 이제 그 대통령 같은 나오려면 엄청나게 이제 비용이 많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후보도 돈을 내릴 수 있는 월스트리트라든가 이런 이제 대자본의 이해관계를 갖다가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유럽식 모델 같은 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지지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유럽식 그 국고보조금 모델이라는 거를 소개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게 우리나라하고 무엇이라는지가 제가 잘 다가오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비례대표제를 이제 확대할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브라질, 뭐 네덜란드, 그다음에 이제 독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역색을 약화하고 이제 대신에 이제 지역 이슈 같은 것들이 오히려 이제 주변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수도권 중심에 살고 수도권이 마치 갖다가 이 관점이 대한민국 전체에 갖다가 관점이 맞춰되는데 그런 걸 이제 방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브라질 비례대표제를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본문에는 제가 읽은 바로는 네덜란드는 이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브라질에 대해서는 좀 소개가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도에 대한 것을 넘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생각 중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권력이 이제 행사되는 방식을 보면은 제도를 통해서 행사되는 방식도 있지만 사실 제도를 무력화시키면서 행사되는 방식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명무실한 법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 법이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갖다가 이제 위한 법이냐에 따라서 어떤 법들은 이제 칼같이 지켜지고 어떤 법들은 만들어도 그냥 하나도 다 무시하고 갖다가 있는 등 없는 등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예, 제도도 중요한데 제도를 이제 실질적으로 갖다가 제도가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어떤 사회적인 역학관계,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세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제도 이런 제도가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하는 게 이제는 뭐 대안이 없고 제도가 뭐 없고 미비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제도도 많고 대안은 너무 많아졌는데 이제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실현 못 해본다고 있다는 게 문제죠. 일단 실현을 해본 다음에 이 제도를 고치고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사회적인 세력관계 갖고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지 정상적인 얘기가 진행됐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제도가 일단 제도적 대안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걸 실현할 수 있는 힘이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주체가 잘 보이지 않는데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제 같은 것도 보면은 제가 어디서 봤는데 통합진보당 그 사태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함의 중에 하나가 비례대표라는 게 사실은 그냥 정당에서 임의로 갖다가 순번을 정해줘도 되는데 민주적으로 한다고 이게 경선하다가 뭐 이게 부정선거지가 돼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민들의 이 비례대표제에 대한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우려를 표시하는 뭐 글도 제가 읽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이제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비례대표제 확대 안 하는 데는 또 그런 이유가 있겠죠. 기득권 정당의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좌파 정당이 더 많이 진출하면 바라지 않기 때문에 반대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그런 정당들이 지역내에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내에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 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구 그 지역구를 갖다가 이제 많이 지역구에 대한 어떤 장벽이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갖고 있는 그 장점 같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이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해관계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 이게 제도나 이런 건 얘기할 때 실질적인 현실은 되게 이제 오히려 거꾸로 지금 그런 제도를 갖다가 개혁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지금 예상외로 거꾸로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좀 우려가 돼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건 대통령님께 답변을 하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문제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이 통합진보당 사태 이제 터졌을 때는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계층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자유주의적인 어떤 의제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피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통합진보당이라는 거는 뭐 선면성이나 이런 거에서 그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제 선명한 좌파 입장에서 그렇지만 동시에 또 이제 자유주의하고 좌파하고 만나서 뭔가 함께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그나마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 자유주의라는 의제를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걸 감안하면 이제 그런 시각 자체가 지금 완전히 갖다가 이제 엉망이 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그 앞부분에 막스 인용을 어디서 하셨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발표가 세 분이시니까 바로 이 발제자의 답변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3분. 예. 질문은 만 20분, 선문을 답변하고 앞에 막스 구절은요, 저는 정말 우연히, 우연히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한번 보면 저는 이렇게 꼭 이거 갖다 제가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이유 찾으려는 게 없더라고요. 너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서 자꾸 유포를 시킵니다. 필요한 분들 저도 이용을 해달라고. 그 의견 저도 잘 못 받았더라고요. 참 찾아볼 생각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데이제, 데이제하고 이렇게 대단한, 지점이죠. 대단한 거냐. 옛날에는 그런 방식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대단하다고 그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지점민주주의를 확대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데이제의 하나의 보완책으로서의 지점민주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몇 년 전에 우리 하남시에서 한번 시장 통화했다가 한번 이제 역효과가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도 실천의 문제 말씀하셨지만은 그 법이나 구조를 깨지 못하면 어떤 좋은 제도도 사실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더라. 라는 게 이제 몇 년 전에 하남시장 주민투표에서의 교육에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점민주주의 제도가 나쁘고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 주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이제 누구죠? 그 사람이 경희대학교 지책이 이제 그런 얘기 했죠. 제발 또 대안을 갖다가 좌파 논문가한테 물어보지 말고 같이 좀 얘기했겠다고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의 운동진영은 잘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당신 대안이 뭔데? 사실 같이 고민하자고 파도를 잡았는데 어떤 결과를 갖다가 어떤 대답을 원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주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주체가 너도 주체 다 같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게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다수의 대중들이 집단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곧 주체가 되고 있더라 지금은. 근데 그걸 우리가 너무 감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하여튼 2008년 이후에는 사실은 운동진영이 약간 과도할적 대중형에 대한 의존성이 심해졌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직접 가면 되죠, 현장에 가면. 열심히 운동하고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언제쯤 나올까? 이것도 누가 나오지? 매번 보면은 블로그라든가 페이북에다가 오늘도 어떤 시민이 지나가시다가 이러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도는 안 주고 가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 사람의 문제인데 여기서 다 사람이 만드는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서 어떤 전통을 갖고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 행위의 문제인데 구조하고 행위가 두 가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너무 우리는 한쪽으로 이렇게 지금 말로는 했지만은 현실에서는 한쪽으로는 간 게 아니냐 이제 그래서 누가 하냐면 우리가 하는 건데 내가 하는 거죠. 제가 하는 거고 당신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 누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지만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에 왜 제가 전당정치의 그런 구조라든가 고민을 깨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없어가냐면 역대상 어떤 선거를 봐도 지역주의를 한 번도 깬 적이 없죠. 근데 항상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수행할 때는 전문가 중심주의로 계속 접근해가지고 이번 선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하는 얘기하는데 그 의미는 몇 달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전히 똑같은 우리는 계속 되고 있는 거죠. 확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반복되고 있는데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안을 만들다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매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약간 네 가지 이제 더 많이 있는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했던 거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같이 해야지 선거 비용 갖다가 이제 최소화하는 거죠. 왜냐면 국고 보조금 주도만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공연제도 실시하고 그때까지도 폐지해야지 사실은 어떤 선거를 만들더라도 비용 같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약자든 소외계층이라든가 뭐 빈곤층들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이 뭐 과연 적합한 정권이 아니냐는 건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네덜란드하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다는 거죠. 노동조합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부와 관계 문제, 사회적 관계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우리한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반반씩인 것 같아요. 한국의 노동운동의 현실하고 브라질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 갖다 적용은 어렵고 그러니까 브라질이 아마 이제 100% 이제 비대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역의 운동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이게 관계가 잘 맺어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한국은 이것도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후보 공천 문제는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걸 좀 투명하고 뭐 다tum 나름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했겠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뭐랄까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지역이라는 부분과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어떤 기분을 통해서 뭐 후보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당원 총투표 그러는데 그게 잘 바람직한가? 그래서 국민 경선에 가면 바람직한가 이제 뭐 미세한 부분을 갖다가 한 번쯤 고민해서 이렇게 좀 뭔가 어디 그 중간쯤 어디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지난번에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후보를 갖다가 뽑을 때는 좋은 후보를 갖다가 이제 뽑기 위해서 했다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좋은 후보 나쁜 후보를 어떻게 본인들이 판단합니까?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좋은 건지 나쁜지를 갖다가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코미디 같은 얘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곤란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주관성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객관성 굉장한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장치나 기재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막긴 하지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는 너무 많아요. 좋은 제도도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또다시 해보자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해결돼야 될 것들을 갖다가 지금까지 계속 요구하는데 사실은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의 문제를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그 권력 잡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누가 권력 잡게 되니 달라질까 이제 그건 좀 더 세밀한 기획과 전략이 이제 필요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갖다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도개혁과 함께 진보정당이, 그러니까 저는 개인은 진보정당이라고 보기에는 일종의 뭐 노동개혁 정당이든 사회주의 정당이든 사회주의를 기치로 한 정당이 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과 함께 제도개혁이 표현되면은 그러면은 지금보다 훨씬 이렇게 진전된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기재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이제 뭐 당장은 안 되겠죠. 만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그런 기재를 한번 만들어가는 어떤 뭐랄까 경륜을 한번 밟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서 이제 제가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